네, 2021년 5월 24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됐죠. 미사일 지침 해제의 정치학, 미사일 지침 해제가 갖는 정치학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현무5로 중국의 심장을 노린다. 이겁니다. 부제는 한미연합군, 북한 넘어 중국 견제로 간다. 목표는 중국 공산정권 와해. 네, 일단은 물음표를 달겠습니다. 퍼싱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존 조세프 퍼싱. 미들네임은 뺐습니다. 1860년 태어나서 1948년에 돌아가신 분이죠. 당연히 미국 웨스트 포인트 육사를 나오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인디안 전쟁 할 때, 제7 기병대 등이 활약할 때, 그 다음 시기쯤 되죠. 그 전투에 참여했었고, 미국과 스페인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1898년. 이 전쟁에서 미국이 스페인한테 이기면서 멕시코, 텍사스 이런 쪽, 뉴멕시코 이런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을 스페인 식민지였던 걸 미국이 갖고 오게 되죠. 1906년부터 13년까지는 육군 소장 계급으로 미소전쟁의 결과로 필리핀 주둔 사령관을 합니다. 그래서 1917년에 그 직전에 이제 독일이 1차 대전을 일으켰죠. 17년에 이제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독일의 선전포고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유럽에 파견할 원정군 아메리칸 익스피디셔너리 포시스를 만들 때 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그 1차 대전 때 연합군 최군 사령관은 프랑스 육군에서였습니다. 포슈 원수가 있죠. 그래서 한때 그 프랑스 해군의 항공모함 이름이 포슈였습니다. 포슈. 지금은 이제 드골이 유명해졌지만, 드골 항공모함을 쓰지만, 1차 대전 때의 연합군 최군 사령관은 프랑스 원수였고, 2차 대전 때의 연합군 최군 사령관은 미 육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가 있습니다. 네. 1차 대전 때는 프랑스, 2차 대전 때는 미국이 연합군 최고 사령관 했다. 네.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난 다음에 미국 육군 참모총장을 하고 제대를 했는데요. 그는 My Experience in the World War, 세계대전에서의 내 경험이라는 책을 1931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퍼싱이죠. P-E-R-S-H-I-N-G. 퍼싱이 미국 군사 발전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미국은 2차 대전 때 사용한 전차를 만들면서 공식 이름은 M26입니다. M26인데 미국 탱크는 다 M으로 나갑니다. 별명이 퍼싱이었습니다. 퍼싱 전차였습니다. 2차 대전 때 활용했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월남전쟁 중에 개발해서 월남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배치했던 미사일, 미 육군 미사일입니다. 미국 육군은 자기 육군 출신들을 주로 이름 붙이거든요. MGM-31A라고 하는 지대진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때도 퍼싱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퍼싱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MGM-31 퍼싱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데, 요 전에 미 육군이 갖고 있었던 미사일은 레드스톤, 붉은 돌이라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육군, 공군, 해군이 독립성이 아주 강해서 각자가 핵무기를 갖고 각자가 핵무기를 개발합니다. 미 육군이 가졌던 최초의 핵탄도 미사일, 액체 로켓을 쓴 핵탄도 미사일은 레드스톤입니다. 근데 이 레드스톤은 액체 연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액체 로켓은 이렇게 발사하기 전에 이렇게 세워놓고 기립시켜 놓은 다음에 액체 연료를 주입합니다. 그다음에 쏘고 난 다음에는 또 많은 그 액체 연료 탱크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발사대를 이동시켜야죠. 그래서 트레일러로 발사를 하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근데 그때 미 해군에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요. SLBM을 개발하죠. 잠수함에서는 액체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체 연료 로켓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격 능력을 갖추죠. 지금 북한이 북극성을 개발한 것처럼. 그 이제 고체 연료 로켓이 나오니까 미국 육군도 그걸 받아들여서 고체 연료를 쓰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데 그 바로 퍼싱입니다. 퍼싱 1과 퍼싱 2가 있습니다.
58년부터 레드스톤은 불편해도 안 되겠다 해서 고체 연료를 쓰는 퍼싱을 개발합니다. 트레일러를 쓰는 미사일은 상당히 불편한데, 참고로 저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마다 트레일러가 나와서 쏘잖아요. 트레일러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쏘잖아요. 우리 현무는 트럭이 딱 가서 찡 해서 딱 팍 쏘고 내리고 휙 도망갑니다. 쟤네들은 트레일러입니다. 그 액체란 뜻이죠. 액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를 쓰게 되면 트랜스포트, 수송, 이렉션, 기립 딱 발사대 세우고, 그 다음에 론칭, 발사. 그래서 TEL, 이동식 발사 차량을 쓸 수 있죠. 고체 연료를 씁니다. 우리 현무는 전부 다 TEL을 씁니다. 북한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은 전부 다 트레일러에도 발사하는 액체였는데, 북극성을 이번에 개발했으니까 앞으로 그들도 고체 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퍼싱이 미국이 육군이 개발해서 68년부터 91년 사이 실전 배치해서 사용했습니다. 91년 이후에는 없습니다. 처음 나온 거는 퍼싱 1인데, 퍼싱 1은 SRBM이라 그럴까?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뭐라 그럴까요? 우리 현무 2 정도 된다 그럴까?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83년부터 퍼싱 2가 나왔는데, 이거는 한 2000km쯤 날아가는 IRBM입니다. 근데 이게 성능이 탁월했어요. 걸작입니다. 걸작으로 꼽힙니다. 핵탄두를 달고 와서 2000km를 좀 날아가는데, 당연히 IRBM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현무2하고 북한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슉 발사해서 올라가다 떨어질 때 통 튀어서 다시 한번 튀고 이렇게 튀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레이더로 잡고 패티어서 쏠라 그러다가 놓치고 또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서 떨어진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는데, 요거 호핑 기능, 튀어오르는 이런 도약 기능이 러시아에서 개발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이스칸데르 형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퍼싱이 이 도약 기능을 먼저 갖췄어요. 퍼싱이 도약을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그래서 이게 걸작으로 꼽힙니다. 그 다음에 아주 탁월하게도 공산 오차가 30m입니다. 2000km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때리는데, 목표물 딱 중앙 중심으로 30m 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은 현무2와 KN-24, 이미 북한판 이스칸데르가 도약하지만 먼저 퍼싱했다. 알아두시고요. 이 IRBM은 ICBM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공산 오차가 30m밖에 안 되는데, IRBM은 뭐 몇백 m가 넘죠. 그리고 훨씬 빨리 날아오니까 적이 방어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국은 나이키 허클리스,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개발해서 이제 날아오는 소련의 미사일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때는 불가능했었어요. 못 막는 거였어요. IRBM을 훨씬 더 ICBM보다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은 전부 다 IRBM을 사용하고자 그랬어요. ICBM은 자국 내에서 배치해서 멀리 태평양을 넘어서 대서양을 넘어서 소련을 때리고 미국을 때리는 걸로 하긴 하지만, 앞으로 전진시켜서 IRBM을 배치하고자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IRBM 때문에 일어난 유명한 세계적인 사건이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위기, 쿠바 미사일 크라이시스입니다. 왜냐? 53년에 6.25 전쟁 끝났죠. 한국 전쟁 끝났죠. 냉전이 치열해집니다. 소련이 계속 어떤 호시탐탐 노리니까 미국이 저걸 막기 위해서 너 나오면 나오면 한 방에 까 하면서, 자기 동맹국이 누구입니까? 독일, 나토에 이제 터키도 집어넣죠. 터키나 이런 독일이 소련에 가까이 있잖아요. 거기다 IRBM을 배치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스트레스 굉장히 받잖아요. 근데 소련은 미국 근처에 동맹국이 쿠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쿠바를 도와주겠다고 많은 경제 지원을 하면서 IRBM을 배치하려고 하고 거기다 배를 보냅니다. 그걸 미국이 알죠. 그걸 케네디 정부가 좋다, 한판 붙자, 배가 안 돌아가면 쏘겠다고 딱 경고를 합니다. 굉장히 치열해졌죠.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느냐, 이건 일어나면 3차 대전이다, 핵전쟁이다, 막 그랬습니다. 결국은 소련이 배를 돌리죠. 그리고 미소 간에 격렬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합의 결과가 뭐냐? 소련은 쿠바의 IRBM 배치를 포기하고, 미국도 서독과 터키 등 동맹국에 배치한 IRBM을 철수한다. 그걸로 일단나게 되는 게 쿠바 미사일 위기입니다. 그만큼 IRBM은 핵심적인 무기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미소 간의 냉전, 힘대결은요, 그 후에 몇 차례 더 있습니다. 계속 양측은 군비 경쟁을 하는 거죠. 이 암즈 레이스를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암즈 레이스를 겁을 내서 못하는 사람들이 김대중,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노무현,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 군비 경쟁을 통해서 한쪽 체제가 무너지면서 평화가 오는 겁니다. 자, 1970년대에 미소는 다시 한번 IRBM을 갖고 냉전을 치열하게 합니다. 저는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련이 1970년대에 IRBM인 SS-20을 개발합니다. 역시 퍼싱과 마찬가지로 2단 로켓을 쓰는데 액체를 씁니다. 그만큼 미국하고 못 따라가죠. 70년대에는 인도차이나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공산화되죠. 네. 그럴 시기에 미국은 핑퐁 외교, 닉슨이 하면서, 닉슨이 이제 일본에서 열린 탁구 대회에서 중국하고 친해져가지고 키신저가 몰래 중국을 방문합니다. 주계 장국을 열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중소 동맹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공산국가 진영에서 중국을 띄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소련이 SS-20을 동독에 배치합니다. 동독에 왜 배치했냐? 여기에도 또 하나의 정치학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세 나라는 이탈리아, 독일, 일본입니다. 이제 거기에 부안해동한 나라가 오스트리아 등등이 있죠. 헝가리 등등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전범 국가를 항복시켜야 전쟁이 끝납니다. 이 세 나라를 항복시킨 나라가, 이탈리아를 항복시킨 나라는 미국과 영국,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일은 미국과 소련이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미국이 단독으로 항복시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서독 지역은 미국의 일부가 되고 일본도 미국의 일부가 됩니다. 동독은 소련의 일부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전쟁 일으킨 나라는 아니니까 소련이 그냥 공산화만 하지 자기네 어떤 영토처럼 여기지는 않습니다. 미소군은 유럽에서는 동독과 서로 각각 자국처럼 여기게 되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는 크게 안보 요소가 없어서 그런데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 지중해에 관할하는 미 육함대가 있습니다. 게따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거기도 미 육군도 소수가 있습니다. 위험 지역이 아니라서 적을 뿐이지. 독일에는 미 7군이 육군 중에 세븐스 아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8군이 있는데. 그 다음에 공군도 거기 몇 공군이죠? 아이고,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리고 서독군이 있었는데 서독군은 전체 지휘는 미군이 나토 사령관으로서 지휘를 합니다. 한미연합사보다 더 강하게 지배를 합니다. 일본에는 미 육군 8군하고 미 7함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미 8군이 6.25 전쟁 때 한국으로 와서 지금 8군은 한국에 있죠. 지금 일본에는 7함대하고 제5공군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가졌는데 그 자위대는 주일 미군의 보조기구밖에 못합니다. 일본은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못 가져요. 근데 일본이 핵을 맞고 패전했기 때문에 그 후에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일본 헌법에는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이죠.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쟁도 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은 일본에 IRBM을 배치하지 못합니다. 서독은 그렇지가 않죠. 배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70년대에 치열하게 경쟁할 때 유럽에서는 주로 서독이 사실상 미국의 영토니까 거기다가 퍼싱2를 배치했고 그 이전에 다른 핵무기도 주로 서독이었죠. 아시아에서는 주로 한국에 배치합니다. 일본은 비핵 3호기 때문에 좀 피해갔고 70년대 소련이 동독에 SS-20 배치해서 핑퐁 외교하고 중국과 가까워지는 미국을 확 압박하니까 미국은 바로 퍼싱2를 배치합니다. 다시 또 70년대에 치열한 냉전이 벌어지죠. 이 냉전이 굉장히 치열해서 80년에 소련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아프간 침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미국이 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또 소련은 84년 LA 올림픽 보이콧, 또 그 와중에 79년도인가 8년도에는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고 무슬림, 지금 이란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죠. 그러나 그 이란의 무슬림 정권은 또 친소는 아닙니다. 그렇게 미소 간의 치열하던 경쟁이 10년쯤 지난 1987년 드디어 소련이 못 견디고 그만하자 그럽니다. 그래갖고 INF 조약,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모든 ICBM을 제외한 모든 중거리 핵미사일을 없애자 합의가 됩니다. 미소가 합의가 되니까 때땅때가 열려서 88년 서울올림픽이 대성공을 하게 되고 그러한 유화 분위기 속에서 계속 경제난을 겪었던 동유럽 공산국가하고 소련이 90년, 91년 무너지면서 유럽 냉전이 끝나는 겁니다. 세계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치열한 냉전, 군비 경쟁 속에서 세력 균형이 탁 깨지면서 어느 한쪽이 무너집니다. 1987년에 맺은 INF는 미소 간의 양자 조약이었어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가 있는데 대체로 이걸 지켰습니다. 그 나라는
소련을 견제하는 ICBM은 보유해도 IRBM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문제입니다. 중국은 다량의 IRBM을 제작하고 ICBM은 별로 제작을 안 했습니다.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ICBM, 미국 쏠 수 있는 건 한 20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IRBM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남중국해, 그 다음에 우리나라 넘어서 동해까지 떨어뜨리고 일본까지 쏠 수 있으니까 남중국해, 동중국해, 황해는 말할 것도 없고 남해, 동해를 자기는 내해로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도련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체인을 개념을 만들었는데 일본 열도에서부터 당연히 동해하고 우리 황해, 서해는 중국의 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쭉 오키나와 지나서 대만 지나서 필리핀까지 남중국해, 동중국해 다 중국의 내해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게 해서 까불면 IRBM으로 쏘겠다는 거고, 그 중에 함정이 들어오게 쏘는 게 동풍 21입니다. 동풍 시리즈가 IRBM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동아시아의 바다를 자기 바다다 해양 굴기를 하면서 절대로 영해를 가질 수 없는 무인도에다가 12일이 영해를 갖는다고 해놓고 그곳으로는 어떠한 나라의 함정도 지나가지 말라라 그래서 미국이 그걸 무시하고 타다 보니까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에 대립이 일어난 거죠. 중국은 79년도에 이제 등소평이 흑모 백묘론을 이야기하면서 개혁 개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수교를 하면서 쫙 가면서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세계의 공장이 돼버리죠. 많은 나라가 투자를 하죠. 그렇게 열어주면서도 할 수 있었던 거는 IRBM으로 우리한테 투자했다가 건방 떠는 나라, 한국, 일본, 대만이 건방 떠면 한 방에 죽이겠다. 그래서 IRBM을 늘렸던 겁니다. 이렇게 IRBM을 늘리니까 미소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야? 우리끼리 합의하면 안 되네. 야, 중국 너희도 들어와서 같이 하자. 글로벌 INF 하자. 그러니까 중국이 no 합니다. 그래서 INF 조약이 이게 수명이 30년인가 그랬을 거예요. 30년 지나면 연장하든지 뭘 합의할 수 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얼마입니까? 2017년쯤 되죠. 미소가 합의해서 이걸 파기합니다. 미러가 합의해서 파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지만 퍼싱2를 잇는 IRBM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러시아도 아마 개발하고 있을 겁니다. SS-20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국이 차곡차곡 이제 과거 소련을 상대로 그랬던 것처럼 중국 근방의 동맹국에 배치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에 배치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본에는 과거에도 핵무기 배치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미국이 만들어진 평화헌법 때문에 그 구조에서 전쟁을 부인하고 군대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공격무기는 일본에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미국이 해석해왔기 때문에 배치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딱 좋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입니다. 해문. 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미국하고 수교도 안 한 나라인데 배치하기 힘들죠. 미국이 단교했지 않습니까? 한국이 딱입니다. 다시 보십시다.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했죠. 왜 배치했겠습니까? 그때 미국은 글로벌 INF가 안 되니까 퍼싱2 후속을 만든다는 계산을 하고 미리 사전 방어용으로 괌에 사드 배치하고 한국에 사드 배치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 배치 방어용인데 왜 그 난리를 치겠어요? 중국도 아는 거죠. INF 안 들어가니까 미국이 퍼싱2 이제 후속 개발해서 배치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일단은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발했던 겁니다. 근데 별로 한국이 타격을 안 입었죠. 근데 자, 미국이 가만히 한국에 IRBM을 배치하려니까 한국이 죽는 소리를 내요. 지금 우리가 중국에 과도한 경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IRBM 배치해서 중국이 한국과 단교하거나 그러면 우리도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하는 겁니다. 북한을 상대로 IRBM을 만들어서 또 그거는 생각만 바꾸면 중국도 견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 자력으로 하라. 탁 던져준 겁니다. 저는 이건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미국이 사용한. 자, 그럼 미국은 핵무기는 어떻게 보유하느냐? 어차피 미국은 세계적인 비핵화를 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 나온 공동성명에도 한 번 더 비핵화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한국 내에 핵탄두를 가진 미국 IRBM은 배치 안 할 겁니다. 사드만 배치합니다. 대신에 핵탄두를 가진 미국의 핵무기는 미국 함정, 잠수함이나 군함, 구축함이나 순양함에 배치하고 또는 폭격기, B1, B2, 스텔스 폭격기 그런 데 배치하는 거죠. 그 공중발사 장거리 순항미사일, 그 다음에 잠대지, 함대지, 탄도미사일로 거기는 핵탄두를 탑재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IRBM 덕분에 중국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해, 남해, 서해, 우리 서해를 내해로 만들었는데 힘들어지겠죠. 해양 굴기 했는데 한국과 일본을 우습게 보고 했는데 어려워지는 거죠.
자, 한국이 이제 IRBM 개발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ICBM까지 쏠 적국은 없잖아요. 미국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몰라요. 이 문재인 정권에 숨어있는 주사파들은 ICBM 만들어서 미국 쏘자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 IRBM은 아마 할 겁니다. 그럼 현무5를 우리 주권으로 개발하면 미국이 한 게 아니니까 어떨 거예요? 중국도 내정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내정 간섭할 겁니까? 찍소리 못하죠. 북한도 북한은 지금 ICBM 갖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북한 ICBM 만드는 거 전혀 제재 안 하는데 한국 IRBM 만드는 거 막으면 말이 됩니까? 미국이 신의 한 수를 뒀습니다. 소련은 15개 나라가 모인 공화국 연합이었죠. 유니언 오브 리퍼블릭이었죠. 중국은 한족과 54개인가요? 55개 소수민족 나라죠. 그 소련이 15개 나라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중국은 55개 민족 단위로 쪼개지지 않을까요? 그게 미국이 바라는 거 아닐까요? 이제 미국이 한국이 사실상 IRBM을 갖고 미국은 함정과 전투기, 폭격기, 순항 미사일을 배치해서 쭉 중국을 포위에 압박해가고 그리고 소련도 바보가 아닌 이상 IRBM을 만들어서 중국의 베이징을 겨냥할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북경을 겨누지 않았는데 이제는 겨눠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미어 쉐이머 교수가 얘기한 오프쇼어 밸런싱입니다. 중국이 너무 나대니까 러시아도 견제하고 한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베트남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고 인도도 견제하고 인도는 IRBM이 많은 나라죠. ICBM까지는 안 가도 IRBM이 매우 많은 나라죠. 중국하고 가장 경쟁하는 나라죠. 자, 이렇게 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소련 포위했다면 이제는 동맹국 또는 같은 처지의 나라를 동원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거죠. 중국이 죽을 지경입니다. 근데 무슨 소병원 의원 같은 사람은 중국에 가서 설명하라 그래. 얼빠진 사람이지. 자, 이게 새로운 신냉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과거 냉전에서는요, 서독과 한국이 천병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임무를 떠맡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해서 한국은 지금 경제가 발전해서 G7 수준의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이 다시 한번 신냉전의 천병이 된다면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만큼 경제력이 클 수도 있겠죠.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의 국제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알고 기쁘게 돌아오셨는지 모르고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국가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하이 리스크를 받아갖고 하이 리턴을 쟁취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정권에 있는 386 주사파들이 좀 지나면 제가 이런 설명했기 때문에 반발을 할 겁니다. 미사일 지침 왜 받았냐. 근데 이게 자기네가 주장해온 민족주의랑 안 맞고 지금 야당은 44조 원 주고 무슨 뭐 100만 달러어치 국군용 55만 명분 백신 받아왔다고 야단인데 그건 참 졸렬한 비판이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 주사파들하고 386들이 난리 부르스를 칠 겁니다. 문 대통령 비난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정권이 붕괴로 갈 수 있겠죠. 자, 이 세계를 다룰 때는 하나하나 요만한 전투에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 큰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물갈이를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쓸어갖고 청소가 됩니까? 물을 싹 갈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에 숨어있는 국제 정책입니다. 한국은 이제 ADD를 내세워서 IRBM 개발로 가야 됩니다. 한국 IRBM은 중국제 ICBM, 중국제 IRBM보다 훨씬 성능이 나을 겁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미국이 가져가려고 할 만큼, 한국의 배터리 기술, 미국이 가져가려고 할 만큼, 한국의 유도 종말 기술 탁월합니다. 예,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